21에서 25번 질문. 17세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기억이 체제. 그럼 이 글은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미성년자의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이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 현상을 줬지. 미성년자 17세. 그럼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론. 그래서 법 조항이 나오겠지. 그럼 이 이론 자체가 이 현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초점 맞춰서 읽으시면 돼. 1문단 읽었고 2문단으로 가시면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역접사 뒤가 핵심.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그럼 다시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법은 어떻게 된다? 원칙과 예외.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 자, 근데 만약 해가지고 이 문단의 다섯 번째 줄.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 이게 뭐야? 예외지. 원래는 계약 자체를 하면 안 되잖아. 법률 행위를. 근데 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인정한다. 예외.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가 이 문장까지 보고 나서 풀기로 했던 문제가 어제 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6문단 지문 길이 짧지만 체크되어 있고 3, 4문단 A라고 묶여있고 1문단에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은 1문단 끝에 있는 제재일 거고. 자, 그래서 대응관계 따졌던 게 22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푸는 거였고 23번은 니은의 이유라서 여기를 푸는 거였고 24번 여기서 풀자 그랬었고 21번을 여기서 한번 풀어보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단까지 봤으니까 21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21번의 1번 선지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계약의 취소 아직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는 건지 아닌지 따로 설명 없지. 아직 풀 수 없고 2번 선지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직 찾을 수 없고 3번 선지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 이런 거 없었지. 그냥 취소할 수 있다만 얘기 나왔었고 4번 선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니? 이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지금 읽었던 부분 맞지? 5번 선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로 나온 거 없지? 아직 못 찾아. 그럼 이 문단에서 지금 21번 못 찾고 있는 거고 3문단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사례 어디 있었는데? 1문단이지? 1문단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요거 하나 옆에다가 다른 색으로 좀 정리해놓고 가자. 우리 다른 색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게 내용 전개 방식이야. 독서 파트는 우선 들어보시면 문단 개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보면 1문단은 통상적으로 배경 지식과 제재를 줘. 그래서 이 제재가 글 전체의 소재가 되는 거였고 뒤에 문단별로 하나하나의 소제재를 갖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 문단은 뭐 소제재에 관련한 본론일 수도 있고 한 개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이 소제재들이 전체 제재를 뒷받침해주는 형태여야 돼요. 그래야 응집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의문문이 등장했을 때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문단에 의문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질문의 형식. 1문단에 있는 의문문은 뭘 나타낼까? 1문단에 있는 의문문은 제재.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전체의 제재. 그럼 각각의 본론에서 등장하는 의문문은 뭘까? 소제재야. 본론에서 등장하는 의문문. 그럼 결국 앞문단, 1문단에 등장하는 의문문은 전체의 제재고 문단별로 존재하는, 본론에서 존재하는 의문문은 해당 문단의 제재란 말이야. 결국 제재지. 다시 본론들, 여기에서 주는 의문문은 해당 문단에서의 핵심. 1문단에서 주는 의문문은 전체 글의 제재. 그럼 여기 3문단 읽었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장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럼 3문단의 제재가 뭐야? 중도 취소. 사용하다가 중도 취소. 이게 3문단의 제재. 그럼 여기서는 하나만 더 나아가. 그 22번의 문제 자체가 했을 때 3문단하고 4문단이 A로 묶여있지. 그럼 3, 4문단이 하나의 의미상 덩어리 세트란 얘기잖아. 그럼 3, 4문단이 뭘 얘기하는 거야? 중도 취소.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지? 자, 그러면 우리 3문단 옆에다 써놓을 거야. 독서 파트에서 등장하는 의문문은 1문단에 등장하는 경우는 전체 글의 제재인 거고 본론에서 등장하는 의문문들은 해당 문단의 제재다. 요거 옆에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제 아마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잘 안 듣긴 하는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글을 쓸 때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특히 영어 할 때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좀 하시던데요. 하나의 글이 있다고 치자. 하나의 글이 있으면 두괄식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맨 앞에 나오는 거. 미괄식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뒤에 나오는 거.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의 문단에다 적용을 해보자. 문단별로 소제재를 갖는 거니까. 그럼 각각의 문단별로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제재이자 주제는 어디에 나와? 얘는 맨 앞에. 해당 문단의 제재이자 주제는 어디에 나와? 맨 끝에. 중괄식은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걸 중괄식이라고 해요. 해당 문단의 전체에 걸쳐서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실제 만나는 국어 지문들은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중에 뭐가 많을까? 대부분이에요. 문단별로 따져보더라도 80% 이상이 두괄식이야. 그럼 독서 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알려줘요. 첫 번째 문장. 그럼 나머지 약 20% 가까이는 얘야. 독서 파트는 얘가 거의 없어요. 독서 파트는. 그러면 해당 문단에서 설명하는 바가 앞부분에 나오니까 앞부분에 초점 맞춰서 읽어가야 돼. 무엇을 내가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앞부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야. 결국 따라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럼 앞부분에서 안 나오면 정리된 부분에서 해당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 3문단 같은 경우 앞에서 알려준 거야.
그럼 이거를 실제 글 전체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돼. 비문학 독서 파트 지문은 1문단에 여기서 알려주잖아. 그럼 전체적인 내용상은 뭐가 돼? 두 갈씩이지. 전체 글의 내용을 보면 1문단 앞부분에서 알려주니까 이 글에서 설명할 바. 그 다음에 해당 문단별로 주괄식과 미괄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어디서는 주괄식 쓰고 어디서는 미괄식 쓰고. 그럼 다시 자, 3문단의 세 번째 줄이야.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그럼 지금 읽은 원상 회복에 대한 정리 부분.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여기까지 우선 읽어. 궁금한 게 있어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그렇대. 법은 어때? 원칙, 예외. 그럼 일반적으로 이러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뒤에 따로 나오겠지. 그래서 3, 4문단이 묶여있는 거야. 3문단이 일반적 케이스, 그럼 4문단은 뭐라고?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그럼 그거 생각하고 4문단 한번 가보자.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이 지시어의 문학이든 독서 파트든 주목해서 읽어야 되거든. 앞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걔랑 연결시키는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끌고 와서 뒤에 받아주는 거란 말이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우선 읽었어. 그럼 우리는 지금 3, 4문단 읽을 때 이 부분이 뭐에 초점 맞춰줘야 된다고? 1문단의 사례. 1문단의 사례에 대응하는지. 계속 다시 봐봐. 하지만 역접사지. 오랜만에 이거 한번 짚어볼까? 우리 통상적으로 독서 파트 읽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있어. 독서 파트에서 등장하는 개념들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쳐놓을 거다. A의 개념, 다시 뒤에 B의 개념이 나왔어. 그럼 동그라미 칠 거야. 그리고 A의 개념상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면 따로 체크를 하지 않겠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릴 것 같다. 그럼 체크를 해놓고 갈 거야. 만약에 지문에서 A의 개념이 기억의 특성을 갖는다. B의 개념이 니은의 특성을 갖는다. 체크를 해놓는 이유가 뭐야? 문제는 바꿔서 낸단 말이야. A가 니은의 특성을 갖는다. 그럼 내가 선지를 읽었을 때 얘의 개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럼 체크를 해놓은 부분 빨리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자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러나 하지만 같은 역접사는 세모를 치자고 했었어. 그러나 하지만 같은 거. 세모를 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을 못할 때 그 내용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건데, 그러나 같은 경우 하지만 이런 거 역접사 세모 친 이유는 뭐야? 핵심은 뒤에, 내용 일치는 앞에서 출제를 하니까. 출제자들도 이런 그러나 같은 역접사가 있으면 애들이 뒷부분에 초점 맞춰서 읽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용 일치 같은 건 앞에 세부적인 정보를 여기서 묻는단 말이야. 내가 푸는 문제가 내용 일치야. 근데 선지 내용을 잘 못 찾겠어. 그럼 요 앞을 찾다가 앞을. 그 다음 즉 그러므로 따라서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앞에 내용 정리해 주니까 얘는 별표를 쳐놓을 건데 뒤에가 핵심이야. 즉 그러므로 따라서 요약해 주는 거. 그럼 얘도 뒤에가 핵심이고 얘도 뒤에가 핵심인데 왜 둘을 구분합니까? 얘는 앞에서 내용 일치를 내 안 내? 안 내? 거의 안 내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 예를 들어 같은 경우 있지. 부연, 상수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는 어떻게 나와? 핵심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핵심이 앞에 있어요.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는 거예요. 다시. 핵심 같은 경우가 앞에 있고 이 핵심의 내용을 너희가 꼭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연 상수를 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부연상술이잖아. 뒷부분이 뭐야? 내용일치야. 그래서 예시가 나오게 되면 핵심에 걸리는 문단이다. 그럼 앞부분에서 답이 나오는 거고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용일치를 묻는다. 그럼 여기서 선지 한두 개가 나와요. 다시 요거 체크해놔야 돼. 여기 우리 하지만 하면 그럼 여기 세모 됐을 거 아니야. 뒤에가 핵심이지. 실제 지금 우리가 3문단, 4문단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몇 번인데 22번 가장 적절한 거. 그럼 핵심 어디서 찾아야 돼? 하지만 뒤에. 지금 읽어야 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읽어야 돼. 여기를 더 힘줘서 읽어야 되거든. 자,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대. 그럼 법적 책임 어떻게 될까? 기업. 얘는 돈 돌려받을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 판매자가 요구한 추가 금액 지불해야 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 그대로 답 찾으시면 돼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고 판매자가 요구한 금액 안 돌려줘도 되고. 22번의 답은 3번이죠. 힘줘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달라. 독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글의 구조를 아는 거야. 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전개되는 줄 알아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자, 우선 22번의 답이 3번이라는 것까지는 찾았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합시다.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꼭 오답 정리할 때 글의 구조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조를 정리해야만 본인이 실제 비문학, 독서 파트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정보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경중을 비교하면서 잘라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내가 지문의 정보량이 혹시나 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독서는 꼭 오답 정리할 때 문제를 다시 푸는 것만이 아니라 지문을 다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 지금 4문단까지 정리를 조금 해볼 텐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제재, 처음에 정리를 하다 보면 도식화를 하다 보면 이 도식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이 도식화가 진짜 나한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요즘도 영어 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딱 갔는데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읽다가 여기서 끊으래. 이게 뭐가 나왔으니까 끊으래. 뭐가 나왔으니까 끊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영어를 고등학교 가서 처음 공부하는데 왜 여기서 끊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안 끊으면 우리는 이제 좀 무법지대 같은 학교를 다녀가지고 안 끊으면 처음 하자. 그러니까 끊으라고 하면 그냥 계속 끊는 거야. 6개월을 끊었나? 6개월을 그대로 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알아서 끊더라고. 그러면 긴 형태의 문장들도 끊으면서 수식관계 그대로 찾아갈 수 있고 체화된다고 하거든. 체화. 그래서 요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몇 개월만 해봐. 그럼 어느 순간 체화돼서 글의 구조 확인할 수 있어. 다시 얘기하면 뭘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 뭘 정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같이 수업 때 한 거 꼭 복습하면서 다시 글 읽어보고 아,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잖아. 너희가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할 때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조금씩 다듬어질 거야. 조금씩 다듬어질 거야. 어차피 문제 다 풀고 나서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까지 하고 나서 도식화를 할 거니까 그럼 이미 문제 오답 정리하면서 아, 이게 답으로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얘는 필요한 거구나. 얘는 따로 사용이 되지 않는 거라서 나는 중요하게 읽었지만 실제로는 출제자는 중요하게 보지 않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우선 좀 기간이 쌓이셔야 돼.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4문단까지 내용 좀 정리해보면 제재가 뭐야? 우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이자 원칙이었고 그 다음 그 뒤에 나왔던 예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 계약은 유효하나 계약 기간 지나도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얘가 정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정보로 원칙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예외였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도 들어가? 기간. 법률 파트는 기간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대. 그 다음에 지금 읽었던 부분 3문단하고 4문단 파트가 중도 취소와 관련된 건데 세부 제재로 중도 취소를 잡아놓으면 사용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래는 반환해야 된다. 얘도 원칙. 단 생필품이 아닌 경우 사용한 만큼 상당하는 대금 반환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4문단까지거든.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4문단까지의 정보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것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5문단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그럼 이가 뭔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어제 얘기했던 거 우리 먼저랑 우선 나오면 뭐라고? 3가지 이상이 제시되는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다. 3가지 이상. 그럼 이제 먼저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판매자 보호하는 게 3가지 이상이 제시가 될 거구나. 그럼 각각을 끊어줘야겠구나. 의미상.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또 한이니까 여기가 2번째일 거 아니야. 또 한이니까 이제 2번째 거. 자, 그럼 첫 번째 거 정리하고 하자. 판매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판매자 보호가 총 3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첫 번째. 지금 취소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매자가. 그럼 취소권 행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누가 취소를 못하게?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그 사람들이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때의 조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을 때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거에 대한 구현이었고 또 한에서 나오는 두 번째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럼 우리는 원래 읽을 때 뭐 해야 된다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 밑줄 그어져야 된다고.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자, 이때 그 1개월 이상의 기간 정해서 할 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뒤에 나와 있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즉 그럼 얘는 유효해진대. 자, 지금 여기는 1학년이니까 추인이라는 단어를 밑에 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법률 파트에 추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어. 그때는 안 줬어. 각주. 알아주시길 바라. 유효하게 만든다. 추인. 그럼 두 번째 거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일 개월 이상 기간 정해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할 것인지 확답 촉구. 확답이 없으면 행위 추인. 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인정하는 걸로 본대.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다시 읽어보시면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본인이 먼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대요.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세 번째가 철회권. 먼저 철회할 수 있대. 얘는 따로 개념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그냥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단 어떨 때 행사할 수 없다. 미성년자 신고인임을 알았을 때. 계약 당시 계약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 여기 대응 관계인 24번을 풀어보자고 했었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예시지. 원칙들을 줬으니까. 특히 오문단 대응할 거라 그랬었는데 오문단에 이 원칙들 줬어. 그래서 이걸 갑과 을에 살해해가지고 대응시키는 거야. 그래?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 17세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읽었던 부분 파트야. 우선 갑과 을 파트. 우선 갑은 부모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어.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위조한 거야. 그럼 뭐가 돼? 이거지.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그러면 을은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거야. 을한테 판매한 사람은 이걸 쓸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내용.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대. 그럼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니까 판매자인 병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철회권 행사할 수 없지. 판매자인 병 입장에서.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갑과 을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번 선지.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군.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이거지.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혹시나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경우 아니잖아. 답의 부분은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선지.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왜? 이 경우니까.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그래서 취소권 행사에 배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4번 3번 선지.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다. 원래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단 이러한 걸 통해서 취소는 할 수 있다. 갑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었잖아. 이런 경우도 취소할 수 없는 거고. 24번에 4번 선지.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왜? 이거죠.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자, 우선 확답 촉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거지. 갑과 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대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미성년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확답 촉구는 누구한테 한다? 걔네들의 법정 대리. 그래서 특성대치 24번의 답은 5번. 이해했지?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문단에서 풀지 못했던 애를 21번 여기서 한번 풀어볼 건데, 왜냐면 얘가 지금 본론의 끝이야. 5문단까지. 6문단 같은 경우는 본론에 해당할 만한 길이가 안 되잖아. 그래서 5문단까지 보고 나서 21번을 한번 풀어볼 텐데, 21번의 1번 선지.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혹시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지문에 동그라미 쳐졌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해서 거기가 개념이었거든. 취소하는 건 뭐야? 무효화되는 거지. 그래서 원상태로 복구한다. 1번 선지 맞고. 21번의 2번 선지.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였지. 철회권. 그럼 미성년자 신분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철회할 수 있는 거야. 일정한 조건. 자, 그럼 이 경우를 그대로 반대로 바꿔서 특성대치 시켜놓은 게 2번 선지고, 21번의 3번 선지.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확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계약을 유지하려고 한대. 지금 여기는 글의 큰 틀의 제재가 뭐야? 취소지. 취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법정 대리인이 따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하잖아. 그럼 그대로 놔두면 돼.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혹시나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취소할까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혹시나 취소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취소할 건지를. 그래서 상대방이 취소 안 할게 라고 하면은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취소할게 하면은 취소를 하는 거잖아. 불확정돼 있는 판매자를 보호하고자. 반대로 법정 대리인 입장에서 뭐야?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그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그럼 그대로 놔두면 돼. 그러면 다시 21번의 3번 선지. 응답해야만 한다. 틀렸지? 응답 안 하면 그대로 유효한 거야. 자, 그 다음 응답해도 되는 거고, 21번의 4번 선지는 이 문단에 찾았었고, 21번의 5번 선지야.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생필품이냐 생필품이 아니냐. 생필품이 아니면 사용한 만큼 상당하는 금액 반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생필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거야. 성격에 따라 다르다. 21번에 5번 선지도 맞고. 그럼 마지막 문단으로 가서 23번을 풀어볼 텐데,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대.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와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 왜? 자, 이거 모르겠으면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돼. 6문단에서 한편 해가지고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계약도 있다며. 그럼 지문 위에 뭐랑 대비시켜 봐야 돼? 왜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왜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랑 대비시켜 보면 그 반대되는 이유가 뭐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문에 반대되는 게 없었다면 당연히 찾지 않겠지. 근데 지문에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아봐야 돼. 그럼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단 말이야. 그 이유 어디 있는데? 이 문단의 밑에 네 줄이지.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럼 이게 반대가 니은인 거잖아. 반대되는 거 먼저 찾아봐.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답은 1번. 가장적절은 이렇게 푸셔야 돼. 예상을 하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또는 내가 연습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 때 예상이 안 돼. 그럼 일일이 선지 비교해야 되지. 오답 정리할 때 천천히 읽으면서 꼭 이런 건 다시 추론해 보셔야 된다고. 23번의 나머지 선지들은 쉬우니까 따로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상태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9에서 33번 지문이야. 얘도 어제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는 했었는데, 문제 2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30번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근데 A가 3문단까지 있으니까 3문단까지 읽고 나서 그대로 대응시켜 보시면 될 거고, 3문단까지 읽고 30번 풀 거고. 31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이 문단 읽으면서 기억의 이유 찾을 수 있으면 그대로 답 예상하시면 되겠지. 얘는 예상해야 돼. 그 다음에 32번 보기에 가부터 다는 내진 설계의 각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것. 문단 구조 총 6개야. 마지막 문단의 길이 길어. 그럼 뒤에서부터 대응 관계 줬으니까 32번이 6문단까지 보고 나서 풀 거고. 그러면 다시 뒤에서부터 대응 관계 줬을 때 남아있는 애 누구야? 29번만 남아있지. 그럼 5문단까지 보고 29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글 들어가면 돼. 다시 3문단, 2문단까지 보면서 31번의 답 예상해보고 3문단까지 보고 나서 30번 풀고 5문단까지 보고 나서 29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6문단 보고 나서 32번 보시면 되겠고. 어제 했던 거 다시 하나만 더. 전개 방식이었어.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보면 뭐야?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P파와 S파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그럼 얘네 사이에 공차 중심으로 글을 읽어야 돼. 그 다음에 4문단에 한편이라고 돼 있지. 한편 하면은 다른 제재로 넘어간단 말이야. 다른 소제재. 그럼 우리가 쭉 읽어갔을 때 실제 3문단까지 보면 계속 P파랑 S파가 나와요. 한편에 쓰면 이제 P파와 S파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문단의 두 번째 줄에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진 설계의 구조를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라고 돼 있어. 자, 4문단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본론 개수 몇 개? 3개. 그럼 순서별 제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4문단이 내진 구조, 5문단이 재진, 6문단이 면진이어야 된다. 실제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그럼 이제 1문단부터 다시 봐봅시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그럼 당연히 순서별 제시니까 P파를 먼저 알려주겠지. 그래서 P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 중에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밑줄 그으시면 되고, 뒤에 S파가 나올 때는 P파와의 공통점하고 차이점 중심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간축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이지만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자, 그럼 다시 꼭 이해했어야 되는 부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밑줄을 그었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얘가 밑줄이 그어졌어야 돼. 또는 꼭 이해했어야 돼. 왜? 과학기술 파트는 이동이나 방향 중요하다 그랬었거든. 그 다음에 또 진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가 작은 편이라며. 그럼 얘가 뭐야? 비례 반비례 관계.
비례 반비례 관계 꼭 정리돼야 된다. 비례 반비례 관계. 자, 다시 반면에 S파는 그럼 S파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로 그럼 얘도 체크돼야겠지. 아니면 읽으면서 이해해야 돼. 전파 속도는 초속 약 3에서 4km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럼 얘도 체크됐어야겠지.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되면 얘도 체크해야 돼.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가 커진다. 거리와 PSC가 비례한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왜? PSC를 활용하면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 도착할 때까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으니까. PSC를 활용하면 얼마 후에 이 지진의 영향에 도착한다. 그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31번에 답 찾아보면 되겠지. 도착할 때까지가 PSC니까. 그럼 PSC를 활용해서 도착하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다. 31번의 답은 5번이지. 이해하셨어? 자, 그럼 다시 31번 1번 선지. P파와 S파의 진폭을 추정할 수 있어? 진폭 추정하는 거 아니지? PSC는. 다시 PSC는 뭐였어? PSC를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뭔데? PSC의 개념.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까지의 차이. 시간의 차이인 거지. 이건 진폭을 추정한다 얘기가 없어요. 첨가된 선지. 31번에 2번 선지. 지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를 확인해서 진동 방향을 예상한다. 진동 방향 예상하는 것도 PSC의 특징이랑 관련이 없지. 첨가된 선지.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암영대를 예측하여 피해가 처음 적을 장소를 예측한다. 뭐 도착하지 않는 암영대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 PSC는 뭐야?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인 거야. 도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특성 대치 또는 첨가된 선지. 4번 선지. P파와 S파가 도착한 시간을 통해 추후 지진 발생 시점과 추후 새로 생길 지진을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생긴 지진의 도착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니까. 얘도 첨가 또는 특성 대치된 거다. 31번의 답 5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놓고 다시 3문단으로 가볼 텐데 얘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4문단에서 한 편 해가지고 다른 화제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제재를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거야. 3문단까지의 제재를 지진파에서 P파와 S파로 볼 거고 4문단부터의 제재를 뇌진 설계로 볼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제재로 볼 거야. 첫 번째 제재, 지진파. 그래서 내려서 뇌진 구조로 갈 거고 P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같다.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이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부분이 왜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정보냐면 P파와 S파가 설명될 거잖아. 그럼 얘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S파는 더 늦게 도착한다는 게 뒤에 나오는 거니까. 얘네 사이의 차이점. 얘는 진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 또한 작다. 진폭과 지진 피해는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S파. 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미안. 이게 3문단에 정보가 좀 더 나와. 피파에 대한 정보가. 공간을 조금 비워놓고 지금 써놓은 것만큼 공간을 비워놓고 3문단에서 정리를 하나 또 해야 돼서 에스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 피파에 비해서 그리고 얘는 진폭이 크다. 진폭과 지진 피해는 여기다 써놨으니까 지금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지진 피해가 더 크다. 여기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의 글은 동일한 전개 방식을 써야 돼. 3문단 P파와 S파, 그럼 여전히 P파와 S파를 묶어주는 거니까 뭐야? 얘네 사이의 차이점이겠지. 3문단의 전개 방식.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누가? S파가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형대가 생긴다. P파는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P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 그럼 얘네 둘 다 암형대가 생기는 이유는 암형대가 생기는 것 같아. 그 생기는 이유가 다른 거지.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으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밀도랑 비례 반비례 관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3문단 내용이야. 피파,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고 피파 자체의 암형대가 생기는 건데 좀 얘기했듯이 얘네 둘의 공통점은 암형대가 생긴다. 단 그 생기는 이유가 다르다. 암형대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 다른 경계면 진할 때 굴절됨으로써. 여기까지가 3문단의 P파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 3문단의 S파. S파는 반대로 다르게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도 암형대가 생기는데 생기는 이유는 달랐어.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얘네 각각이 아니라 공통된 특징 전파 속도는 매질의 밀도와 비례한다. 여기까지가 3문단 내용이고 우리는 3문단까지 보고 나서 30번을 풀기로 했었단 말이야. 30번으로 가면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세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다. 관측소 1에는 P파만 도착하였고 관측소 2와 3에는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했다. 그럼 관측소 1과 관측소 2, 3의 차이가 뭐겠어? S파가 도착하지 못한 거니까 요거지.
관측소 1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액체 상태인 외핵이 존재하는 거야. 관측소 1로 가는 길에는. 관측소 2와 3으로 가는 길에는 외핵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액체 상태인 외핵이. 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그 밑에 진원에서 관측소 1까지 갈 때 B랑 A를 지나잖아. 그럼 이 B랑 A는 액체가 아니란 얘기지. B랑 A는 미안 다시 B랑 A가 그 에스파가 도착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B랑 A가 그럼 B랑 A 부분에 액체 상태의 외핵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B랑 A에 그 다음에 관측소 2와 3은 도착을 하니까 근데 관측소 2와 3이 다 뭘 지나? B를 지나잖아. B를 지나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가 뭐다? 액체 상태인 외핵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계속 보시면 그런데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 도착한 반면 관측소 3에는 P파와 S파가 두 번씩 도착하였다. 이 중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P파와 S파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자, 먼저 도착했대. 그럼 뭐겠어? 매질의 밀도가 높은 거겠지. 자, 그럼 다시 단 그림은 가상의 땅속을 나타낸 것이다. 1번 선지 관측소 2에는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했군. 이게 차이잖아. 얘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한 거다. P파가. 그럼 똑같이 P파와 S파가 도착하는 관측소 2는 당연히 얘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게 1번 선지. 2번 선지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상태가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지나왔겠군. 맞는지 생각해봐라. 자,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 그 다음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 상태가 동일할까? 동일하지 않겠지. 왜? 관측소 1에 도착하는 건 P파만 도착했고 관측소 2에 도착하는 건 P파와 S파가 다 도착할 수 있으니까 요게 존재한 거와 존재하지 않은 게 이거다. 그럼 달라지네. 30번에 답은 2번. 30번에 답은 2번. 자, 그럼 다시 상태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동일한 게.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 단지 뭐만? 관측소 1은 P파만 도착했던 거고 관측소 2와 3은 P파와 S파가 모두 도착한 거니까 관측소 1에는 S파가 도착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차이. 그럼 S파가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어?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액체 상태의 외핵. 그럼 관측소 1에는 액체 상태의 외핵이 존재했던 거라서 2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 3번 선지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 B만 지난 애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 왜? B만 지난 애가 더 크게 나타났겠다.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애가 더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유는 뭘까? 응? 응? 뭐라고? 도착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그건 3번 선지 내용 가지고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지문의 내용이나 보기에서 혹시 찾을 수 있는 거? 보기에 맨 끝에 두 줄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P파와 S파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봐. C를 지난 애가 먼저 도착해. C를 지난. 그럼 다시 3번 선지.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보다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게 나타났겠군. 이게 거기 대응하는 건지.
돌아와 볼까? 4번 선지 봐볼래? 관측소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관측소 1과 관측소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관측소 1에 갈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인 외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5번 선지. 관측소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매질 밀도가 B보다 높기 때문이다. 밀도가 높으면 뭐한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럼 5번 선지도 맞고. 그럼 계속 다시 돌아가서 4문단을 보시면 한편 지진 발생 시, 자 한편이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 자 그럼 순서별 제시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거기에 4문단을 포함해 본론이 3개니까 문단별로 제시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진 구조는 그럼 얘가 체크되시면 되고,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옆에다 다시 써놓으시면 돼요. 내용 전개 방식. 자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는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고 마지막에 한계를 줄 수 있다 그랬지. 제재와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 또는 제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럼 그때는 마지막 문단이니까 뒤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어. 또는 마지막 문단이 아예 길이가 짧으면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긍정적인 측면 또는 한계를 주고 끝나.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 글이 끝난 거니까 뒤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어. 근데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계가 나오잖아. 어떤 아이의 단점이나 한계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국어는 얘를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럼 단점 한계가 나오는 경우 뒤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해 주는 대안이 제시돼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 하잖아 국어에서. 토론 같은 걸 할 때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냥 무지성 비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대안이 있는 비판이 필요하거든. 어떤 사람의 이론을 부정, 비판하고 싶으면 단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대안까지 제시해야 된다. 이게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할 거면 단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본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계, 단점이 제시가 되면 뒤에는 극복하는 대안이 제시가 되는 거야. 이 구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나올 때 뭐에 주목해서 읽어야겠니? 이렇게 나오면 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읽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초점 맞춰요.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애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얘가 그 단점을 극복해준대. 그럼 뭐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 뭐냐? 요거에 초점 맞춰야 돼. 자, 그럼 다시 지금 읽은 내진 구조 파트, 내진 설계 정리해놓고 이어서 가보면, 세 가지가 제시가 될 거잖아. 첫 번째가 내진 구조.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4문단 끝에 나왔던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게 4문단이었고 5문단.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재진 장치라는 애가 추가되나 봐.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에 4문단에서 내진 구조가 갖고 있었던 단점인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극복해주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럼 얘는 아직 그걸 다 극복하지 못한 거야. 그럼 다시 뒷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6문단에 나오는 면진 구조는 그럼 구조의 심각한 손상을 극복해 줄 수 있는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초점 맞추셔야 돼. 지금 읽은 문제에서 그걸 해결을 못했어. 두 번째가 재진 구조. 재진 장치가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서 붕괴를 막는 것.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풀기로 했던 문제가 29번이니까 한번 풀어보면 29번의 1번 선지 P파는 진폭이 작아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적은 편이다. 둘 비교했고 비례 반비례 관계. P파는 진폭이 작았지. 그래서 지진 피해가 적다. 반대로 S파 같은 경우는 진폭이 커서 지진 피해가 크다. 비례 반비례는 내용 일치로라도 무조건 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 29번의 2번 선지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비례 반비례. 비례하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P파 암용대는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 자, P파 암용대 했을 때 다시 쉽게 생각해봐. 지진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 뭐였는데? S파 암용대지? 특성대지. 둘 다 암용대가 생기는 공통점은 있잖아. 근데 그 암용대가 생기는 이유가 달랐지.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놓는 거야. 지문에는 있는 정보야. 외핵을 통과하지 못해서 암용대가 생긴다. 근데 이게 P파가 아니라 S파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시 공통점하고 차이점 가지고 선지 바꿔놓은 거야. 특성대치. 29번의 답은 3번이다. 그래서 특성대치를 시키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 나오면 체크해놓고 이해되지 않는 특성들 또는 중요한 특성들이 있으면 꼭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된다고. 특성대치. 자, 4번 선지 P파는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 있다. 그게 외핵이지. 액체 상태. 5번 선지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방향이 있으면 꼭 묻는다고. 같고 얘는 수직으로 달랐고. 5번 선지도 맞네. 29번의 답은 3번. 자, 마지막 6문단으로 가시면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자, 그럼 다시 얘네 둘의 공통점이 뭐다? 버티는 거지. 얘네 둘의 공통점 지진력을 버티. 그래서 어땠던 거야? 버텨. 무너지지 않더라도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가능했던 거고 얘도 그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거야. 버티는 데 주안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극복해 주는 거야. 얘는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아예 지진력 자체를 줄이면 심각한 손상을 안 입지 않겠냐. 그럼 얘는 극복해 주는 거지. 그럼 다시 극복해 주는 거야. 어떻게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지진력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모르면 얘도 비례 반비례야. 에너지는 주기와 반비례한다.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리해놓고 문제로 넘어갈 건데, 면진 구조.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데, 이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장을 크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땅 사이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앞에 나오는 지진력 자체의 전달을 줄인다.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대로 우리가 찾기로 했던 32번으로 갈 텐데, 가장 적절한 핵심 추론, 대응관계 따져야 돼. 통상적으로 지문의 전개 순서와 설명하는 순서와 보기 또는 문제 대응이 순서별로 일치해야 돼. 그럼 가가 원래는 뭐여야 돼? 일치한다면 내진. 나가 뭐여야 돼? 재진. 다가 뭐여야 돼? 면진이지. 원래대로 일치한다면. 근데 보면 어떻게 되니? 우선 나가 딱 차이가 나. 나는 밑에서부터 땅에서 건물 사이에 연결되는 애가 있지, 구조물이. 그럼 나가 뭐가 돼? 면진이지. 나가 면진. 그 다음에 X자 같은 걸 집어넣는 게 뭐랬어? 재진이지. 그럼 남아있는 다가 내진이겠네. 그럼 다시야, 원래대로면 얘가 가, 나, 다여야 돼. 가, 나, 다여야 돼. 순서별로 대응을 한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면진하고 내진이 뒤로 바뀌었지. 자, 우리 순서별 제시에서 벗어난 거다? 바뀐 뒤에 있는 애들이 답이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32번 풀 때 가장 적절인데 답을 예상하기가 힘들다. 그럼 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순서별 제시에서 벗어난 뒷부분. 우리 일반적으로 순서별 제시가 계속 중요한 이유가 뭐야? 전개 방향을 아는데 중요한 거고, 벗어나면 왜? 중요하니까. 근데 그대로 주면 너무 쉬워서 뒤집어 주는 거야. 지문의 순서대로 문제랑 보기를 대응을 시키는데 너무 쉬우면 그거 하나만 뒤집어 준단 말이야. 그럼 뒤집으면 뭐다? 순서별 제시에서 벗어나면 바뀐 뒤에 있는 애가 답의 포인트다. 여기 바뀌어 있는 애들이 그런 거야. 뒤로 빠진 애들이 면진하고 내진이지. 그래서 답을 찾을 때도 면진과 내진, 즉 나와 다를 가지고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나와 다를 가지고 먼저 찾았을 때 어떻게 돼? 나라면 이렇게 찾을 거야. 얘네 묶어서 요거의 차이였고, 얘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얘는 완벽하게 극복 못 했는데 얘는 극복해줬잖아. 그럼 결국 얘가 극복해주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다시 그러면 뒤집어졌을 때, 순서가 뒤집어졌을 때 얘와 얘가 뒤집어져서 바뀌었어. 얘와 얘가 맞지? 나와 다 얘와 얘가 순서가 뒤집어져서 뒤로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 얘의 한계를 얘는 극복해줬으니까 그걸 묻지 않을까? 얘와 얘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야? 얘는 버티는 것 때문에 구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얘는 지진력 자체를 줄여서 구조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차이 아니겠어? 그럼 그거 먼저 한번 찾아봐봐. 32번에 그 내용들을 선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우선 2번 선지. 나는 다와 달리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꿔 쟤는 파장을 길게 바꾸는 거야. 파장을 길게 바꿔서 충격을 줄이는 거야. 면진 구조는 특성 대치지.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묻는다고. 파장을 키워서 충격을 줄이는 거. 근데 반대로 나와있지. 짧게 바꾸면 지진력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 다음 3번 선지. 다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둘이 바뀌어있지 지금. 둘이 바뀌어있어요. 특성 대치야. 나가 더 적어. 나가.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를 봐보시면 나는 건물 아래에 설치된 구조물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구조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걸 방지해 주는 거지. 한계 극복. 다는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 건물이 보호되니까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였잖아. 답은 5번이다. 32번의 답 5번. 그럼 나머지 선지들도 한번 풀어봅시다. 32번의 1번 선지. 가는 나보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더 줄일 수 있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게 뭐야? 면진 구조지. 특성 대치. 둘이 바뀌어 있어. 자, 그 다음에 32번의 4번 선지.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한다. 자, 면진 구조가 건물의 진동 방향하고 관련된 거 있어? 면진은 건물의 진동 방향하고 관련된 거 자체가 없지. 그럼 면진 기준으로 전 첨가된 선지야. 면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 내진 구조 했을 때 내진 구조는 가의 재진 구조. 재진 구조는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지. 얘도 특성 대치지.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특성 대치가 되어 있는 거다. 12번의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주제통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